새벽에 칭하이우 일출을 보기에 눈을 떴다. 산과 바다의 일출을 본 적은 있지만 호수의 일출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은 처음이다. 이미 태양은 조금 떠 있었다. 그래도 일출의 모습은 어느 곳에서나 비슷하지만 바다와는 좀 다른 자상하고 인자한 어머니처럼 느껴진다. 늘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희망과 꿈을 준다. 오늘도 떠오른 저 태양은 나에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줬을 것이다. 일출을 본 후 헤이마전을 떠나 칭하이우를 따라 이어져 있는 도로를 달렸다. 무작정 호숫가로 갔다. 날씨도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고 신발이 젖을 정도로 물기가 많았다. 그곳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낭만적인 곳은 아니었다. 이름 모를 듯꽃들은 호숫가의 강한 바람을 맞으며 그들의 생명력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계속 차를 몰고 가니 유채꽃밭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3월, 4월에 유채꽃이 피는 시기지만 해발이 3,000m 이상이다 보니 7월 한 달이 유채꽃이 만발하는 시기이다. 태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고 호수는 점점 더 푸르러져 갔다. 다음날 아침 시닝의 유명한 사찰 타얼스로 향했다. 타얼스는 티베트 불교 겔룩파의 6대 사찰 가운데 한 것으로 겔룩파 성지로 여겨지며 전체 면적이 45만 제곱킬로미터이다. 겔룩파 창시자인 종가파 대사, 그의 어머니가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6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길 간청하자 종가파 대사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 10만 불상과 불탑을 세우면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는 답을 보냈다. 탑으로부터 시작된 곳이 타얼스이다. 작은 경내에 들어가자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양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5부분이 땅에 닿도록 하는 절 우체투지, 최대한의 공경으로 기도를 올리는 승려와 티벳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한다면 부처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것 같았다. 어머니의 그리움으로 시작된 타얼스, 만이차 앞에서 염주를 돌리고 있는 노인의 모습은 종가파 대사 어머니가 오버랩되어 스쳐갔다. 타얼스를 떠나 머니엔시엔으로 출발했다. 이곳은 유채 재배지로 유명하다. 백리안의 유채꽃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중국의 유채 재배량의 40%가 여기서 생산된다. 험난한 길을 굽이굽이 산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저 멀리서 노란색 유채밭이 펼쳐 있다.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구름은 거의 유채꽃밭을 다 잇는 것처럼 보였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유채꽃을 심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곳 머니웨는 중국에서 봄이 가장 늦게 찾아오는 곳으로 유채꽃이 피는 절정의 시기는 7월 중순 무렵이다. 전망대가 있었다. 그곳에 들러 구경도 하고 현지의 신선한 야크고기 꼬치를 몇 개 먹었다. 마을의 유채꽃밭 전망대로 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한다. 한가운데 전망대를 천천히 올라가면서 보니 한쪽에는 보리를 심어 놓았다. 매년 보리와 유채꽃을 교대로 심는다고 한다.
전망대를 숨가쁘게 오르고 있었는데 머리에 히잡을 쓴 아가씨들이 보인다. 이 지역은 후이족 자치주의다. 후이족 아가씨들을 이렇게 가깝게 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보리밭과 유채꽃밭, 그리고 산에 걸려있는 구름,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의 모습이 참 평화롭다.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그곳을 나와 관광객의 손이 닿지 않는 유채꽃밭으로 차를 몰고 갔다. 수초야 속의 붓으로 그린 듯한 구름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했다. 그곳에는 많은 양봉업자들이 있었다. 길 한쪽에 유채꽃밭을 깎아 임시거처를 만들고 유채꽃이 질 때까지 거기서 생활한다. 봄에는 봄꽃이 피는 곳, 그리고 여름에는 여기 와서 양봉을 한다. 깐수성 란조우로 가는 중 계속 비가 왔지만 그 다음날 날씨가 화창했다. 호텔에서 가까운 중산교를 갔다. 중화민국의 창시자 중산 순원, 그의 호를 따서 붙여진 곳으로 1910년 독일의 기술로 지어졌다. 2002년 이후로는 사람과 자전거만 오갈 수 있고 100년이 더 된 달이다. 황허는 정말 황색이었다. 중산교가 황허의 첫 번째 달임을 알려주는 표석이 있었다. 이곳 란조는 황허의 출발지이자 중국, 아시아, 중동, 유럽인들이 모여 왕래하던 실크로드의 거점이며 중국 내륙의 중심부에 자리한 도시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산책을 하고 있다. 길게 늘어진 버들나무는 한낮의 태양을 가려주기 충분할 만큼 늘어져 있다.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것 같다. 강변에 란조 라면을 파는 곳을 찾았다. 중국에서 란조 라면은 유명하다. 식당을 나오는 중 면발을 뽑아내는 주방의 모습이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수타면을 뽑아내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강변을 따라 내려가면 황허의 모자상이 있다. 깐수성의 여러 조각가인 하학의 작품으로 총 무게 40톤 화강으로 만들어져 있다. 긴 머리카락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해맑은 미소를 지니고 있는 아이. 소설 서유기의 배경지역답게 주인공들이 소설 속에서 뛰어나와 있는 듯 표정이 생생하다. 산책을 마치고 황허의 양가죽배를 체험하기로 했다. 1500년 전통의 이 뗏목은 양가죽을 통째로 이어붙여 손쉽게 만들 수 있었기에 수천 년 동안 황허를 가로지르며 여러 소수민족들이 물자와 문화를 서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양가죽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부력 좋은 풍선이 된다. 일단 비가 많이 와서 강에 물이 많고 흘러가는 물의 흐름이 겉으로 보기에 심상치 않다. 내가 탈 양가죽배를 보트에 싣고 물살을 가로질러 상류로 향한다. 양가죽 보트를 탈 곳에 도착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태워줄 선장이 앞에 앉았다. 이 배는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뒤집힌다. 천천히 황허 물줄기 흐름에 맞추어 배는 나아간다.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배를 타고 황허를 건넜으리라. 양가죽배의 선장은 물길을 잘 아는 듯 노련하다. 결코 힘으로 배의 노를 젓지 않는다. 노를 져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적절히 아는 것 같다. 지금은 물결의 흐름에 순응하고 맞추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리시엔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수촨 땅 치엔먼간을 향해 출발했다. 수촨을 넘어간다고 하니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치엔먼간을 가기 위해서는 질령 산맥을 넘어야 한다.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50개 이상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 지금도 몇십 개의 터널을 지나야
수찬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옛날 전쟁을 위해서 이곳을 넘어야 했던 군사들의 고초가 상상이 간다. 수찬으로 들어가는 최후의 문 지혜문관은 주변은 깎아지른 듯한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험하기로 유명하며 최고의 험지로 꼽히는 곳이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촉으로 가는 길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어렵다라고 읊었다. 제갈량이 눈물로 쓴 칠사표를 유비의 아들인 유선에게 바치고 위나라 정벌에 나설 때 지났던 관문이다. 또 위나라 장수 등해가 촉하를 멸하기 위해 청두로 진공하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무너뜨린 곳도 이곳이다. 표를 구입 후 전망대로 가기 위해 케이블카를 탔다. 정상에 올라서서 보니 날씨가 좋아 멀리까지 보인다. 니아오다오로 향했다. 니아오다오는 새의 길이란 뜻인데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들다는 그 말을 체험해보라는 것인가. 니아오다를 가기 위해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는데 절벽팀에 사람들이 아슬아슬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니아오다오 초입에 들어가면 경사가 거의 80도에 가까운 계단을 올라야 한다. 어느 정도 올라가니 폭이 1m도 안 되는 길이 있고 그 밑은 낭떠러지다. 저 길을 가자니 겁부터 났다.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절벽으로 그냥 떨어질 것이다. 신중하게 발을 내딛다 보니 주변의 풍경은 들어오지 않는다. 잔도로 가는 도중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병사를 만났다. 협곡을 따라 잔도가 이어져 있다. 총나라도 위나라도 그 옛날 이런 잔도를 만들어가며 이곳을 지났으리라. 건너편 쪽으로 절벽을 올라가기 위해 만들어진 잔도들이 보인다. 잔도를 나와 조금 오르니 지혜문과 망루가 보이기 시작한다. 협곡에 세워진 저 망루는 칼로 세운 문답게 아직도 위풍당당해 보인다. 한 사람이 지키면 10,000명을 막아낸다는 말이 허풍이 정말로 아닌 듯하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지켰던 청나라 장군 강유는 촉의 멸망을 보면서 망루에 올라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번에 티벳의 많은 지역을 보고 사람들도 만났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환경은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그들의 삶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이어지는 것은 고결하고 순수한 종교적 신념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해본다. 또한 험난했던 그 길은 원시지구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중국 서부 대륙 여행을 떠나보기를 추천해본다.